2009년 1월에 2009년? 대한민국에서도 테드 번디와 아주 유사한 새로운 유형의 연쇄살인범이 붙잡힙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군포와 수원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을 공포로 몰아갔던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군포 여대생을 살해한 강호순이 나머지 실종자 6명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강호순. 그래 다음은 강호순이다. 네. 유영철 정남국 강호순. 강호순이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요 10명의 여성을 납치해서 살인한 그 범인이죠. 기존의 연쇄살인범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그 소위 이제 호감형 외모, 언변도 좋고요. 또 결혼도 4번이나 할 만큼 어떤 그 사회성이란 물론 이게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은 안 되지만 상당한 어떤 그 여성들과의 관계도 유지를 해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영철과 정남규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그만큼 분노나 사회적인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이게 범죄가 동기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제가 직접 만나서 분석한 결과 그가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냥 죽이고 싶어서 그냥 죽인 거지 꼭 이유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되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이제 소위 쾌락형 연쇄살인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강호순의 수법이 지금 얘기한 테드 번디와 매우 유사합니다. 어머. 유인 심리를 이용해서 네. 그렇게. 그래서 이 강호순은요 테드 번디와 같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장소들이 전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어머. 버스 좀. 그래서 마지막 목격된 장소가 어디냐 하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가 공통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현장을 가봤습니다. 도대체 버스 정류장이라는 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누구나 목격할 수 있는 곳인데 왜 거기가 선택되었으며 또 왜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는가?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궁금했죠.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추운 겨울에 며칠 동안 서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데 추운 날 서 있었더니 저쪽에서 트럭을 몰고 어떤 분이 오시더니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내 차를 타면 내가 큰 길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버스들이 지금처럼 예를 들면 몇 시에 도착한다는 이런 서비스도 없었고 그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간격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잘못 맞춰온 분들은 20-30분씩 서 있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태워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가 강호순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겁니다. 우리가 이 범죄가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어요. 피해자들이 그 누군가의 차를 왜 타느냐. 마치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이나 범죄자의 수법들은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지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차에 타게 하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해서 차에 타게 하지는 않거든요.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사양을 하죠. 거절을 하고 사양을 하면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사람들의 선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기 단호하게 뭔가를 거절하면 무례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교묘하게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것이지 피해자들이 어리석어서 타는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부가 놀러온 젊은 청년들을 2회에 걸쳐서 4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의아했던 것은 자 피해자들은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덩치도 큰 남학생인데 범인이 70세였어요 당시에. 그러면 배 한가운데에서 범행이 저질러질 때 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설득도 하지 못하고 무참히 다 살해됐을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풀리지가 않는 숙제였어요. 일단 현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범행에 쓰인 배는요. 평상시 보통의 낚싯배보다 훨씬 작은 아주 작은 조각배였습니다. 그걸 선착장에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배를 타봤느냐?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저 배는 처음 타는 사람은 파도에 출렁거릴 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난간만 붙들고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였구나. 결국 평생을 거기서 살았던 이 70세의 범죄자는 활동이 자유로운 반면에 피해자들은 그런 활동이 완벽하게 제한이 되고 있었어요. 도무지 자신을 방어하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두려움과 공포 상황에서의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쓰인 범행의 도구는 뭐냐 하면 이미 상황 자체가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이용. 자, 이렇게 이제 범죄가 한국 사회에도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연쇄살인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2000년대에 뭐 이 사람들 때문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좀 많이 퍼졌었잖아요. 네. 좀 사이코패스만의 좀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일반 분들하고? 사이코패스라는 용어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비롯된 건데요. 사이코는 마음, 정신을 이야기하죠. pathology, path 이건 아프고 병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병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러한 용어가 나온 것은 저 옛날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예요. 그 고기의 저울을 속이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불렀어요.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 당시 시기에서 봤을 때 사이코패스였어요. 늘 시대별로 그런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공감 능력 떨어지고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잘못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으며 뉘우칠 줄 모르고 상대방에게 극단적인 가해를 가하고도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교수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는요.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성향이 타고날 때 이미 태어날 때 그 어떤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나는지 아니 후천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는지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예가 한 가지 있거든요. 제임스 팔론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이면서 학자예요. 조현병, 네.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뇌졸중 혹은 마약이나 니코틴 중독 이런 분야에 아주 혁혁한 연구 성과를 낸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뇌 영상 찍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데 실험적으로 자기 영상을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뇌가 본 적 있어. 사이코패스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어린 시절에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막 벌레들 괴롭히고 죽이고 이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다른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봤어요. 자기 가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증조보부, 뭐 고조보부 살인범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 집안에. 가계에 사이코패스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와 자기 가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내 안에 사이코패스라는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타고날 때 사이코패스의 뇌를 타고 태어났거나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어떻게 대해주는지 어린 시절에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성장 이후에 많이 달라진다. 자기는 돌이켜보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너는 착한 아이야. 이런 걸 할 아이가 아니지 않니? 정사하명을 위해서 도와주고 계속해서 보듬어주고 그 결과가 자신은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지금도 있음을 스스로 느끼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풀어냈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지칭했느냐? 프로소셜 사이코패스. 친사회적인 사이코패스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 사이코패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본인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남겼죠.